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지 42쪽 도교와 풍수지리설부터 과학기술 및 인쇄술의 발전까지 문화사의 남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44쪽은 다음 주 여러분들 개학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51쪽 한번 봅시다. 교과서 51쪽에 도교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도교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아주 오래 사는 거지. 그다음에 신선 사상을 추구하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의 신선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도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에 이렇게 전래가 되어서 특히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유행을 했고 이런 도교 사상이 여러 가지 유물들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제 산수문이 벽돌, 그다음에 백제 금동 대양로, 그다음에 고구려의 사신도는 이따가 그림으로도 한번 사진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런 곳에 도교 사상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더라. 그리고 학습지 내용에는 없지만 7세기에는 불교가 그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용된 것처럼 고구려 연개소문 역시 자신의 이제 권력 강화를 위해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학습지의 빈칸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도교 사상이 남아 있는 이런 대표적인 유물들 사신도, 그 다음에 사신도와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게 금동대향로, 향을 피우는 향로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백제의 뭐랄까 이제 아주 우수한 이 금속을 재련하고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 금동대향로인데 거기에도 이 도교 신선 사상이 녹아 들어 있더라. 요거는 이따가 영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역시 삼국시대가 아니죠.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 스님이었던 도선에 의해서 이제 우리 이 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교과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면 풍수지리설은 산이나 물, 땅의 모양을 살펴서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이론이다. 이후에 예언적인 도창 사상과 결합해서 자연환경이 국가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호족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수도인 경주에 운수가 닿았다 라면서 다른 지역에 길한 땅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후에 새 왕조가 열릴 것이다. 이런 풍수지리설이 결국 이 지방 호족들에게 아주 환영을 받게 되면서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가게 됐다. 신라 말기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풍수지리설은 길한 땅을 찾는 거죠. 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봤을 때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내가 있는 곳이 길지다. 곧 내가 새로운 왕국을 여는 이 왕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풍수지리설을 이용하면서 세력을 키워갔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 마찬가지 이 길한 땅, 아까 교과서에서는 신라 말에 경주의 기운이 다했다라고 얘기했듯이 고려 때도 개경의 기운이 다 됐다. 그래서
태조 왕건 때부터 아주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던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그게 뭐였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그리고 서경, 남경, 그죠? 개경. 그래서 개경만큼 중요한 땅, 나중에 고려 말기에 가면 남경이 또 중요해집니다. 남경이. 이 남경이 바로 어디냐면 한양입니다. 한양. 나중에 이 조선의 수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남경이 중요해지는 이런 것에도 일정 영향을 끼쳤다. 풍수지리설. 자, 아까 그 사신도가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사신도. 사신, 네 개의 신, 네 명의 신, 네 명이 아니지. 네 신인데, 이 방위신입니다. 방위신. 각각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신을 요 고구려 강서대묘라는 고구려 강서대묘. 지금 딱 보니까, 요 지금 무덤 양식이 어떻죠? 입구가 있네, 그지? 예. 요 굴식 돌방 무덤인 거죠. 굴식 돌방 무덤은 천장과 벽이 있어서 뭐가 많이 남아있더라. 벽화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서대묘 안에 이제 사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책 51쪽 사신도 중에서 하나, 요 강서대묘 현무도가 남아있죠. 현무도가 나와 있는데, 이 벽에 현무, 이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거북과 뱀인데, 다른 사신, 다른 그림들도 한번 살펴보면, 이 청룡도라고 해서 요거는 묘의 동쪽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을 상징하는 방위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백호도 해서 하얀 호랑이죠. 서쪽을 상징하는. 그 다음 남쪽에는 주작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쌤이 그 색깔도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예, 파란색, 그지? 하얀색, 그 다음에 붉은색, 주작, 상상 속의 세조, 그 다음에 현무도, 우리 책에도 있는 검은색을 상징합니다. 예, 북쪽을 상징하는 이 현무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상으로 이 강서대묘 안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서 바라보면, 출입구를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내부로 이제 쭉 들어가 봅니다. 복도를 통해서 예전에 관이 안치되어 있었던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가장 정면에 보이는 게 북쪽을 상징하는 현무도, 그 다음에 오른쪽을 또 바라보면 이게 이제 동쪽을 상징하는 청룡도가 되겠습니다. 청룡도.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 쪽을 향해서 돌아보면 주작도, 이거는 남쪽을 상징한다 했죠. 남쪽을 상징하는 방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쪽은 하얀 호랑이 백호. 그 다음에 이 천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고본할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고구려 무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장을 모주림 천장 구조로 만든다 했잖아요. 요 모서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네모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여기에도 빼곡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중간에 보면 신선을 그려놓은 곳도 있고, 요 가운데 또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건 청룡이 아니고 중앙을 상징하는 황룡이래, 황룡. 자, 그래서 이 강서대묘의 구조도 한번 살펴봤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금동대향로 있었죠? 우리 책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금동대향로. 너무나 아름다운, 미적 가치가 아주 상당한 우수한, 백제 이 금속 기술의 아주 최고봉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인데요. 이 백제 금동대향로가 발견될 때 아주 극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인데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산이 고분군에 우리가 가더라도 그 당시에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유적이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를 골라서 주차장을 만들자 네. 해서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하게 우리 국보 중에 국보 중에 국보, 누가 뭐래도 최고의 걸작인 유물이 거기서 또 튀어나왔어요. 와. 93년입니다. 뭐예요? 3년? 이게 뭐야? 3년입니다. 뭐예요? 3년? 이게 뭐야?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너무 커서 안 보여. 이게 뭐야? 이거 도둑들에서 나왔던 아 뭔지 알 것 같아. 요거랑 요걸 합치면 해보자. 홍로야 이거. 오른쪽 안에 뚜껑이 있고요. 뚜껑이 밑에 있어. 몸체와 받침대가 정중앙에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국보 중에 국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던진 거 아니에요? 숨겨놨습니다. 660년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사비가 불타고 함락될 때 누군가가 목숨을 그냥 바쳐가면서 파묻었는데 어머. 1993년 우연히 주차장을 만드는데 튀어나온 겁니다. 우와. 저 꺼내버리면 안 돼요? 꺼내드릴게요. 이렇게 완벽한 상태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우주관과 이런 스토리가 아래에는 용이 딱 그릇을 받치고 있어요. 용은 물속의 동물. 그러면서 떠받들고 있는 것은 연꽃이에요. 물 속에서 수면으로 연꽃이 피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은요, 신선들이 사는데 산악이야. 산악이었. 자, 방금 보니까 이 금동대학로 뚜껑 부분에 보니까 신선과 악사,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새겨져 있죠. 이 도교 사상의 영향이다라는 거. 참고로 백제 금동대학로를 만든 사람, 만든 시기의 왕은 그 위덕왕이라고, 위덕왕은 백제 성왕 기억나죠? 성왕 그 진흥왕과 함께 한강유역을 되찾았고 이후에 배신을 당해서 한강유역을 뺏기고 관상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잖아, 그지? 그때 이 성왕이 관상성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투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요 금동대학로를 당시에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금동대학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및 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와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놨을까? 92쪽에 이제 역사서는 이 고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교과서 92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자, 92쪽에 유학의 발달과 함께 이제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서도 많이 편찬이 되었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유교적 역사서술 체계도 우리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져서 많은 역사책이 편찬되었는데요. 조선 왕조실록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려에도 왕조실록이 있었습니다. 전 왕이 죽고 나서 그 후대 왕 때 전임 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정리해서 편찬했던 왕조실록이 고려시대 때도 있었는데 태조 때부터 목종 때까지 이르는 7대 실록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전해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가장 중요한 편찬되었던 역사서 중에 고려 중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했던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가치는 가장 오래된 역사,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그 예전에 왜 그 거칠부 국사하면서 이런 거 있었죠. 백제서기. 그런 것들은 있었다는 기록만 있다는 거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다. 삼국, 사기.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유교의 시각에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했는데, 이 기전체는 여기 뭐 보충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PPT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들 옆에 보충 설명 부분을 여기 옮겨온 겁니다. 역사서술 방식, 유교적 역사서술 방식 중에 하나로서 정식 역사, 정사를 편찬할 때 많이 사용한 것들이다. 기법이다. 구성을 보면 이때 작성할 때 보면 편찬할 때 본기는 왕의 역사입니다. 왕의 역사. 그다음에 세가는 제후의 역사. 다르게 얘기하면 신하의 역사입니다. 신하의 역사. 그다음에 신하의 역사는 열전이구나. 열전은 인물, 신하들 중에 유능한 신하들. 그다음에 지는 주제, 표는 시간대별로 사건을 연표로 기록한 거. 뒤에 잠깐 먼저 가서 유교의 역사서술 체계가 크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전체, 그다음에 편년체, 기사본말체 해가지고, 기전체는 삼국사기 대표적인 책이 삼국사기인데, 본기 황제의 역사, 세가 제후의 역사, 사실 왕의 역사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본기가 왕의 역사겠지. 열전에서는 신하의 역사, 인물, 중요 인물에 대한, 그 다음에 지는 통치, 제도, 문물, 경제 등에 대한 서술, 그 다음에 연표, 이렇게 나누어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편찬한 서술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삼국사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소개될 고려사. 그 다음에 편년체는 해년자잖아요. 그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한 거. 그래서 무슨 실록, 조선왕조 실록, 무슨 조료, 예를 들면 고려사 조료 같은 거 있습니다. 무슨 통감, 동국 통감,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는 사건의 처음과 끝을 기록한 겁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 이런 기전체나 편년체 서술체계보다는 좀 더 흥미롭게 읽혀질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조선 후기 이긍익이라는 실학자가 쓴 연려 실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도 역사책이 많이 편찬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무신전변을 겪고, 그 다음에 몽골의 침략을 받고 했던 그런 우리 민족의 위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 스스로 주인이다 라는 이런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그래서 동명왕평은 동명왕의 업적을 충소해서 동명성왕,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에 대한 고구려 역사책.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책 이후에 해동 고승전이라 해서 해동, 여러분들 발해의 별칭 해동 성구 기억납니까? 바다 동쪽이란 말이에요. 중국을 기준으로 바다 동쪽, 우리나라 한반도를 뜻하죠. 해동 고승전, 고승이란 말은 아주 뭐랄까 이제 어떤 이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 아주 높은 이 고승 승려들, 역대 고승들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해동 고승전. 그 다음에 제왕은기는 이승유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서 단군에서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 책에서 이 단군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 민족적 자주의식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불교적인 시각에서 쓰여졌던 일련의 삼국유사, 여기에는 없는데 삼국유사도 아주 중요한 고려 후기 때 역사책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역사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 그 다음에 고려사 저력, 교과서는 152쪽 되겠습니다. 152쪽. 여기 보면 바로 직전에 왕조죠, 그죠? 자, 바로 직전에 고려에 대한 역사책을 이렇게 조선 건국 초반, 조선 전기 때 이렇게 편찬을 했었다. 고려사는 세종 때부터 편찬이 시작돼서 세종 다음 왕 문종 때 완성이 되었던 역사책인데요. 고려에 대한 역사책, 고려에 대한. 그 다음에 고려사 전료는 고려사를 좀 내용을 축약한 거래. 내용을 축약한 거. 그래서 전에 고조선부터가 아니라 요 두 책은 고려에 대한 역사책이고, 동국통감이 바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편찬한 책이 되겠습니다. 동국통감.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은 한 왕대에 있었던 역사,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후세에 남겨서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실록 편찬을 했는데, 태조 이후부터 쭉 이제 편찬이 됩니다.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왕이 즉위를 하면 그 전 왕의 때의 실록을 편찬하는 거죠. 그래서 태조 때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순종이죠.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 때까지 다 실록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 거기는 여기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실록만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철종 다음의 왕이 고종이죠. 고종이고 순종입니다. 고종과 순종은 다 일제강점기 때 죽었거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록은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 때 편찬하는 거였죠. 그래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사실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이 아닌 거죠. TMI이긴 한데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자, 그 다음에 지도 및 지리서, 우리 역사,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대한 지도. 조선 전기 대표적인 지도가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우리 책 15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152쪽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가지는 역사적인 가치는 뭐냐?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 지도다. 각 국가 혹은 각 지역의 지도 비슷하게 있었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는 바로 조선 전기 때 만들어졌던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세계 지도라고 하지만 세계의 반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중화 사상이 반영된 거죠. 중화 사상. 중국이 중심이라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조선이네. 당시 조선의 지배자들, 그 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조선이 작은 중국이다. 소중화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 다음 가는 나라다. 이런 사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자세히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 간략하게 그렸을 거고, 조선이 비교적 크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책에 보면 이게 지금 일본 유코쿠 대학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
뭐 얘기를 듣자 하니 임진왜란 때 뭐 가토 기요마사라는 일본 외장, 이 외장 부대가 돌아가면서 이걸 가져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 원본은 없답니다. 다 모사 뺏긴 거고, 혼일 강리 역대국도지도 동아시아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고 이때 고자는 옛 고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지도다. 그 다음에 동국 여지 승랑, 요건 이제 지리지가 되겠죠. 15세기에 편찬됐던 우리나라 지리 그리고 풍속 이런 것에 대한 백과사전식 이런 지리지도 있었다. 자, 조선 왕조실록에 대한 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세계 기록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꽤 많습니다. 이 영상은 2014년 영상이라서 당시에는 11개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17개인가 16개가 됐는데요. 잠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랄까 아주 엄정한 과정을 통해서 편찬이 되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분산 보관을 해서 지금까지 전에 다행스럽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이제 조선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게 해준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 11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지금은 16개가 됐어. 최근에 2017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죠? 국채보상운동이라고 기억나죠? 일제에게 나라를 국권을 뺏기기 직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물도 최근에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16개가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뭐 독보적인 1위고 중국보다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4위. 이게 뭐 중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어떤 우리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라는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혹은 뭐 실제 차지하고 있는 국토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아주 대단한 강국이다. 국뽕을 한번 막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역사책 많이 쓰여졌지, 그지? 조선 후기에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지리,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고 많은 실학자들이 이런 역사책과 지도, 지리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동사강목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최근 교과서 15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서 민족사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정통이 있다. 삼한,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을 정통으로 삼아서 한 9년 이런 역사의 내용은 좀 제외를 시키고 중국 중심 역사관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책을 썼고 편찬했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종희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발해고, 유득공, 발해 역사를 처음으로 이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의 역사. 고가 지금 보면 대부분의 역사책이 무슨 사로 끝나는데 고는 논문이란 뜻이래. 논문. 그러니까 이 발해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나름대로 유득공이 많은 조사 끝에 편찬을 했겠지만, 제작을 했겠지만 어떤 하나의 주장 같은 거죠. 주장. 발해고.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사실로 믿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경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사 본말체, 아까 잠깐 나왔는데 기사 본말체의 대표적인 책, 연려 실기술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도와 지리서, 택리지 이중환이라는 분이 쓴 지방의 자연환경 분석, 대표적인 인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한 책이 택리지라고 있었고, 요 두 개는 지도입니다. 이 동국 지도, 정상기라는 사람이 백리척이라는 축척이죠. 축척.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해지고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는 너무나 자세했습니다. 지금 지도랑 비교해도 거의 일치할 정도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얼마 전에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대동여지도가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이 많은데 요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길을 찾을 때다. 고지도를 연구하는 이상태 선생과 함께 대동여지도의 도로망을 확인해봤다. 직선으로 표현된 도로들은 지도상에선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길이거나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는 길이라 훨씬 더 멀 수도 있다. 도로의 길이만 가지고는 실제 거리를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동여지도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도로 위 심리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방점들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산악 지역의 경우엔 주로 조밀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좁은 2.5세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가능케 한다. 부지역으로 가면서 오차가 발생했는데 주로 산악 지형에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표현됐음을 알 수 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서울의 모습이다. 떴다는 것이다. 자, 방금도 봤다시피 영상에 지금 쌤이 조금 끊으면서 보여줬는데요. 대동여주 점을 이렇게 찍어놨다고 했죠. 그 점이 일정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도랑 겹쳐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꽤 비슷하다. 굉장히 정확한 주도다. 특히 남해안하고 동해안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목판에 이걸 다 새긴 거야. 새겨서 이제 먹물을 칠해가지고 재본을 하는 거죠. 이게 목판을 다 합치면 가로가 3m고 세로 7m. 굉장히 큰 대형 지도가 됩니다. 자, 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대동여주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54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학기술 및 인쇄술의 발전. 자, 삼국시대에 고구려 천문도라고 있었답니다. 고분 벽화에 별자리 그림들을 고구려에서는 특히 많이 남겨놨다는데 지금 전해지는 건 별로 없어요. 단 요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별자리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공예가 굉장히 뛰어나고 공예술이, 그 다음에 신라 대표적인 게 첨성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가서 목판 인쇄술 기록의 나라인 만큼 인쇄술도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는데 불국사 3층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을 1966년에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석가탑 안에서 사리함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란 게 있었대. 또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당시의 모습이래요. 해체 직전의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해체하고 보니까 요 안에 사리함이 있었고, 이 안에 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다란이는 일종의 주문이래요, 주문. 그래서 굉장히 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쓴, 길이가 뭐 6m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판에다 찍은 인쇄물. 자, 그 다음 고려시대 이제 인쇄 기술이 더 발전해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 말하는 대장경들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건 아닙니다. 목판 인쇄물입니다. 거란의 침입 때 만든 대장경이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져서 다시 만든 게 바로 팔만 대장, 제조 대장경이란 말을 다시 만들었단 말이야. 지금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고 마찬가지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발명을 했어. 그래서 찍어낸 것들이 상정 고급 예문, 그 다음에 직지 신체 요절이란 게 있는데, 상정 고급 예문은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지 신체 요절인데, 직지 신체 요절보다 상정 고급 예문이 훨씬 앞에 거야. 앞에 건데 전해지지 않아서 공식적이지는 않고, 직지 신체 요절은 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 서양에서 자랑했던 구텐베르크의 이 성경보다 더 앞서 있다 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어낸 주판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의 발전 중에 하나로 그 화약,
만드는 화통동, 최무선이 화통동 고려 말기죠. 만들어서 외국을 무찌르는데 활용했다 라는 거. 직지심취유지를 왜 프랑스에 있는가? 직지의 정식 명칭은 백운 화상, 절터인 흥덕사진. 직지는 바로 이곳 포장하고 있는 직지는 원본이 아닌 영인본으로 원본은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왜 프랑스에 있는 것일까? 직지는 1886년 조불 수호 통상 체결 후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올랭드 플랑시가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갔고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졌다. 자, 저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해서 갖고 간 겁니다. 학생들 중에는 프랑스 군이 병인 양용 때 훔쳐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규장각 도서죠, 그죠? 요거는 플랑스라는 프랑스 외교관이 와서 구해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조선시대 과학기술과 일제시대 발전해서 조선시대 과학기술은 특히 조선 전기 때 크게 발전합니다. 세종 때 아주 많은 분야의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고 농업 분야, 농사직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하는 책, 그 다음에 한성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해서 편찬한 달력, 역법서, 그 다음에 장영실, 세종 때 장영실이 혼이, 간이, 앙부일구 해시계죠. 그 다음에 작용유 물시계라는 이런 다양한 과학 발전의 모습들이 조선 전기 때 있었다. 다음 조선 후기 가서는 김성문, 홍대용 이런 실학자들이 지전설, 지동설하고 같은 말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었잖아, 그지? 지전설을 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허준, 동의보감, 정약용, 거준기 이런 조선 후기 때도 이제 이 과학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게 혼이고 요게 간의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했는데요. 뒤에 마지막 43쪽의 문제, 세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전에 전시된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 문화유산을 통해 보는 백제의 도교 문화가 있어요. 도교. 백제의 여러 문화유산들 중에 도교와 관련된 것을 찾는 문제겠네. 그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도교랑 관련된 거.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니은은 산수문이 벽돌, 요거는 영상으로 또 만나봤던 백제 금동대항.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글은 왕명을 받들어서 역사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 왕에게 올린 진상국사표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부식이네, 김부식. 그지? 김부식.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이죠. 기틀을 잡고 서로 대립하면서 쭉 점점점에서 본기, 연표, 지, 열전 요런 거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 요 기전체 양식이라고 했죠. 기전체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얘기하겠다. 자, 그러면 옳은 것 1, 2, 3, 4, 5 중에 몇 번일까? 바로 나와버렸네. 1번이죠, 그죠? 2번은 정도전이 조선 초기 때 썼던 고려국사라는 책입니다. 고려국사라는 책을 통해서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 역사를 어떻게 보면 조금 디스하고 그래서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편찬했습니다. 정도전.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아까 발해,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 그래서 요건 발해고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발해고 유득공. 그 다음에 당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총정리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동국통감입니다. 동국통감. 조선 전기 때 만들어졌던 동국통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수록했습니다. 요거는 삼국유사겠죠. 고려 후기에 1년. 그래서 답은 1번 됐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즉 지심체 요절, 그 다음에 사천대에서 천체 기상을 관찰했다. 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기기 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했다. 이 정약용이잖아. 조선 후기죠. 기억 틀렸고. 니은 화통도가 채무선. 니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우리 약재를 소개한 약 구급방이 편찬되었다. 이것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입니다. 어느 시대냐? 고려야, 고려. 그 다음에 농업기술 혁신 방안을 제시했던 임원 경제지가 저술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에 또 마찬가지 실학자 서유구라는 사람이 저술한 조선 후기 농서입니다. 농서.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온라인 강의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 44쪽 다양한 사상, 그 다음에 유학 이런 것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